예, 앞서 저희 기자들 리포트를 통해서 보신 대로 정부가 각종 세제 혜택을 내세워서 적극 유도하던 임대사업 등록 이 정책에 좀 변화를 가하려고 좀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김해묵 국토부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사실 수정한다는 게 그거를 바꾼다라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라든가 이런 사안, 이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어떤 그런 지원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정부가 이제 판단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뭐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정도의 문제가 되는 정책들인지 한번 좀 살펴보고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 대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박영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사실은 정부가 이렇게 임대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면서요? 많이 늘었죠. 지난해 한 해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이 1년 동안 한 5만 7천 명 정도 됐는데 예. 올해는 벌써 7월 기준으로 8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게 사실상 현장에서 효과가 좀 있었다고 그러네요.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세제 혜택을 기대하고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온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도 이제 말에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원을 이제 투명하게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사실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각종 지원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한 거는 그만큼 지금 임대사업자들한테 지원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부가 과도하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 상승의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는 이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자기 소득이 노출이 되고 노출되니까. 예. 의무 보유 기간 뭐 8년, 장기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걸리고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데 정부에서 투명 과세와 집값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우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제 등록을 권장을 했는데 지금 집값이 급등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집값 상승 원인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라고 하면서 정책을 뒤엎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너무 조급증이 아닐까. 과연 이른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예. 한번 추진했다면 이게 사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단순히 집값 때문에 그 좋은 제도를 뒤엎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 집값 관련된 전망은 나중에 다시 좀 저희가 후반부에 가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각종 지원들이 도대체 어떤 게 어느 정도나 되기에 이렇게까지 시장에 이렇게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유라고 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조금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 평론가님께서는 이 지원안 중에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시나요? 뭐 일단 세제 혜택이 과하다 여기 부분보다는 사실은 그 대출 규제를 안 받는다 이게 정부가 보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일 겁니다. 세제 혜택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지방세 중에 그 취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이 있고요. 감면폭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에는 합산하는 주택에서 하나를 빼주잖아요. 네. 이 집은 임대사업용입니다 네네네. 하면. 근데 그런 세제 혜택들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LTV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그 부동산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기존의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뭐 지금 수도권에서는 40%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편법으로 악용해서 집을 사서 오히려 집을 쟁여둔다 뭐 이런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꼼수가 물론 그 좌시하기 어려울 만큼 네네. 기승을 부린다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이 주는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점은 기회비용으로서 상당히 글쎄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앞에서 저희 그 취재 기자가 출연해서 했던 내용 중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정부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임대사업자가 그런 어떤 세제 지원 혜택이나 지금 말씀하신 사업자 대출 이런 부분들을 악용을 해서 그걸로 집을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의 이유 중에 하나인 이 매물 잠김 현상 이거의 이유를 제공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구체적인 통계가 없단 말이죠. 네.
그럼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조급하다고 보신 것도 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모든 드는군요. 사람이 이렇게 다 뭐 이게 투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통계를 잠깐 보면 지난달에 2만 851채가 등록이 됐는데 임대사업자로요. 그렇죠. 근데 서울 수도권이 67% 정도가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지방은 뭐 사실 별 메리트가 그렇죠. 없고요. 아무래도 좀 과열된 서울에서 일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출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나마 틈새가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제 사업자 대출인데 지난주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한다라고 했고요.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출 규제도 문제고요. 또 뭐 혜택이 되게 많죠. 뭐 종합부동산세, 뭐 합산 배제도 있고 양도세도 있는데 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8년 이상 장기 보유를 하게 네.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가 되고 10년 준공공 임대 10년을 가지고 가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올해까지 있단 말이에요. 네, 올해까지 네.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소득이 노출이 되고 임대료 상승 또 5%로 제한이 되고 의무 보유 기간 또 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임대사업자 그 양성화, 등록 양성화 이 정책이 기존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 임대사업자들을 그냥 임대산업 자체를 정부가 좀 키우겠다는 의도로 이렇게까지 혜택을 늘린 걸까요? 사실은 주거 안정의 목적이 사실 제일 그렇죠, 컸죠. 그거잖아요. 전세이든 월세이든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면서 또 장기로 8년 이상 살 수 있게 해서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그러면서 큰 의미가 있는 세원은 아니지만 세원을 양성화해서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 조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이 두 가지였는데 시장 상황이 1년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집값의 급등세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나치기 때문에 틈새를 통해서라도 편법적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모으는 것, 그리고 언젠가 개발된다고 하니, 그리고 마침 서울시장도 어느 지역에 장기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하니 이거 한 8년, 10년 내가 두고 기다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두고 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사실 전세 자금 대출도 불과 지난주에 저희가 계속 다뤘던 예고 이번 주말 사이에 또 이 임대 사업자 관련된 부분이 또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전방위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 지금 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부 정책 방향이 좀 수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것 같으니까 오늘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제공되던 어떤 세제 혜택이든 대출 혜택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을 댄다면 어디 부분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대출하고 아마 양도세 감면 혜택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댈 것 같고요. 근데 네. 기존에 이미 많은 분들이 등록을 했는데 등록을 한 분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한다고 굉장히 했잖아요. 어렵고요. 예, 안 예. 한다고 했고 신규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제 또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하겠죠. 그렇다면 나는 안 할래라고 그렇죠. 하면 정부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혜택도 주면서 장려를 많이 했는데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요. 지금 정부가 그 전산 시스템을 좀 개발을 거의 다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모를 리는 없고, 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누가 얼마의 집을 임대를 놓고 있고 얼마의 임대를 놓고 있는지 이제 파악이 가능하니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임대업자를 추가로 대폭 늘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원 관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냐는 말씀이시죠. 추가적으로 더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누가 매체를 이런 갖고 있고 방식이 다 알 수 아니더라도. 있으니. 예. 근데 당초에 사실 작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혜택을 줬던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안정에 좀 더 맞아요. 비중이 있었거든요. 그 임대료를 1년에 뭐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그 전세자금 전세 관련해서 재계약할 때 되니까 뭐 1억씩 올려달라고 하더라.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
사실은 처음에 고안이 됐던 거고 세원을 양성화한다는 건 사실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 세원으로서 크게 의미 있는 세원은 아니거든요. 전체 그 세목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이 지나고 나서 통계를 만든 건 사실 이거랑 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통계를 만들어서 보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적극적으로 등록하는 이 정책에서 선회했다. 그렇게 그렇게 보기에는 보기에는 그렇다. 다소 연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해지는 거는 그거죠. 이렇게 정부가 이런 취지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에 등록을 했고 근데 매물이 잠겨가지고 지금 서울의 집값은 뭐 오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다시 세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매물이 또 워낙에 물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뭐 현재 주택시장, 서울 주택시장 분위기가 뭐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예. 상황에서 바보 아닌 이상 임대사업자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집을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한 이유는 혜택이 있으니까 예, 내가 예. 그 정도 혜택을 받으면 그 정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는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 첫 번째 목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공의 성격, 정부에서 공공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공급하지 못하니까 예. 민간이 나서서 너희들이 공급을 해라 대신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취지, 서민 주거 안정 혜택은 무시하고 이렇게 간다는 건 너무 집값 잡기 위해서 너무 급격한 방향 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아까 우리 박평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분 다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확실한 거는 이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여간 뭐든지 다 쏟아붓겠다라는 건 확인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 문제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런 식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얘기인데 서울의 집값은 지금 분위기 봐서는 여전히 잡힐 것 같지 않고요. 부동산 114 뭐 자료도 그렇고 한국감정원 자료도 그렇고 계속 또 오르더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서울 적어도 서울 안에서만이라도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부분을 축소한다고 그랬을 경우 서울의 집값이 잡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생각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 조치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시장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편법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다 가지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후를 보는 것인데 그 저울에 쟀을 때 어떤 얻는 것이 더 많을지 잃는 것이 더 많을지 이번 정책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타겟이 누구냐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뢰거든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부모가 좋은 의미에서 자녀들 공부하라 이렇게 잔소리할 수는 있지만 그게 누적이 되면 자녀들은 나를 위한 잔소리가 아니고 또 잔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부도 지난주부터 나온 대책을 보면 단기간에 너무 많은 지난주도 대책이 한 3개 정도 나왔죠. 전세 대출도 나왔고 전세 문제도 나왔고 저도 깜빡깜빡 생각이 안 날 정도인데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내용 자체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잘 만들었고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한 피로감 또 대책이냐 이번에는 뭐냐 나는 내 길을 간다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전세자금 대출도 연 7천만 원 기준이 나왔다가 반발하니까 아니라고 하고 예. 이번에도 또 반발이 나오면 또 어떤 식으로도 수정을 해버리면 가장 중요한 원칙 신뢰를 저버리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쉽게 약발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가 되고 현재 분위기는 단기 시장은 심리예요. 이런 심리가 이런 대책 한두 개 가지고 쉽게 잡히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전세자금 대출 이를테면 이거는 이제 뭐 이게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부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이렇게 집을 사는데 활용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대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전체적인 정책 수정이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그거 사업자 대출 막겠다, 전세자금 대출 막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소위 말하는 핀셋 규제이고 그렇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을 다루는 것인데 그래서 저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부가 오죽하면 8개월 만에 정책을 뒤집을 만큼 시장 상황이 좀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그 경각심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좀 더 정밀하게 다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우리 정부 말 믿고 있었더니 우리만 바보 됐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나와버리면 이제 그 소장님께서 점잖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쉽게 말하면 정부의 변덕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거든요. 예. 점점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점이 걱정이 되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작은 그 빈대 잡으려다가 혹시 초과 삼간 그렇죠. 태우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걱정은 좀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전망 쪽으로 좀 얘기를 좀 옮겨보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탄력이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나도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다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서울 내에서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지적으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한다면 그나마는 다행인데 이게 수도권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확산되고 있고요. 뭐 서울이 이렇게 오르는데 이게 갭 메우기라고 하죠. 뭐 강남이 20억, 30억 가니까 마포, 용산, 성수가 오르게 되고 요 걔들이 오르니까 뭐 관악구도 오르고 은평구도 오르고 지금 강북 지역도 또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은 오르고요. 분당이 오르니까 평촌 또 오르고 평촌이 오르니까 삼본 신도시도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식은 전방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조급하고 당황스럽고 빨리 집값을 잡아야 되는데 정부의 타겟 방향이 너무 수요 억제에만 맞춰져 있다는 거죠. 다행히 여당 대표께서 이제 공급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게 수요 억제 정책은 쉽지만 공급 확대는 이게 부동산이란 게 빵 공장도 아니고 이게 뭐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3년에서 5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공급 얘기는 서울이랑 수도권은 조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르죠. 서울은 뭐 지난주에 김종현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땅질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재건축 쪽 아니면은 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밖에 이 택지를 조성할 수 데가 없지만 수도권은 지금도 이미 공급되고 있고 여전히 지을 데가 많은 거 아닙니까? 가장 근데도 이렇게 우려스러운 집값이 오르는 부분이 걸까요? 그 부분이죠. 수요자들이 필요한 건 서울의 소형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 소형 아파트인데 정부에서 지금 공급 계획을 보면 수도권, 경기도의 뭐 기존 택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0년,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면 그때도 공급을 많이 확대했는데 2기 신도시들, 수도권 지역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침체되고 나니까 서울은 한 2, 3년 정도 잠깐 침체가 되다가 회복을 했는데 경기도 지역은 아직도 회복 못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지금 또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당연히 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일 텐데 집값이 뭐 천정부지 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세상 이치를 보면 분명히 몇 년이 지나면 조정기가 올 텐데 그때 후유증은 또 수도권 외곽 지역이 또 떠안아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공급 확대 정책도 신중해야 되고 수요자가 필요한 곳 서울의 새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예. 그것도 로또 아파트가 아니고 영구 임대 아파트를 예.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급 얘기 말씀해서 좀 드는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수요가 몰려서 그렇게 뭐 평당 6, 7천만 원의 분양가로 해도 사람들이 뭐 줄을 서서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판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에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 수요가 몰린다고 해서 강남에 뭐 수만 채, 수십만 채를 공급한다고 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계속해서 서울에만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것도 말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 그게 딜레마예요. 그게 쉽게 풀리면 역대 어느 정부라도 이 실마리를 잡는 데 다가갔을 텐데 이게 결국은 그 수요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좋은데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죠. 경치 좋은데 살면서 투자까지 됐으면 하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린벨트를 다 풀어서 강남의 모든 그런 녹지를 다 아파트로 만든다고 해도 당연히 그 욕망이 해소되지 않겠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그렇죠.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욕망과 공공의 선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계를 지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이 바르지 않고 삐뚤빼뚤하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놓고 왼쪽에다 예. 지금 줄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사실은 모든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분명히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뭐 욕망이라는 건 한이 분명히 없는 거니까.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수요자들 입장에서 때는 똘똘한 한 채를 잡는 게 앞으로 뭐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서까지 집 팔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판이다라고 좀 분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똘똘한 한 채가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 수단이 되지 않도록 뭔가 좀 규제를 하는, 이런 규제가 오히려 더 적확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는 분명히 똘똘한 한 채는 맞는데요. 이게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의 트렌드일 수도 있고, 이 트렌드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런 트렌드가 있었죠. 법을 세운 중대형 아파트 트렌드. 굉장했는데 결국에는 그 후유증은 아직도 이게 용인 대형 아파트들은 회복을 못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똘똘한 한 채가 영원한 트렌드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너무 여기 트렌드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되돌아가 보면 저는 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은 정권은 노태우 정부, 일기 신도시를 지은 노태우 정부거든요. 과감한 정책. 결국에는 공급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MB 정권처럼 뭐 서울 근방에 강남 가까운 곳에 뭐 로또 아파트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투기만 될 뿐이고요. 예. 이렇게 소유할 수 없는 주택.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죠. 소유가 아닌 거주. 그러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를 서울에 많이 지을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고민이, 정부도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10년, 20년 바라보고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집을 이제 안 사도 된다. 정부에서 신혼부부들 주거를 책임지겠다라는 장기 플랜, 확실한 플랜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1, 2년 안에 뭔가 약간 확실한 걸 보여줄 수가 없는 문제를 단기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종의 미스매치, 어떤 그런 시차의 어떤 불친한 문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항상 나눕니다만 딱 떨어지는 답은 없긴 한데, 그래도 이 상태가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는 데는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